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질문부터 시작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늘 던지던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문제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질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와 치유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익숙하죠? 이 질문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결함이나 뭐랄까 고장난 부분에서 찾으려고 해요. 은연중에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낙인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확 바꿔볼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을 문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한 사람의 고통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다른 이름표, 그러니까 다른 진단명으로 불리게 되는지 이 정신의학적 진단이 가진 혼란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비슷해요. 바로 절망이라는 아주 깊고 보편적인 감정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메릴린, 메리, 캐시 같은 사람들처럼요. 이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통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의사는 환자의 그 깊은 슬픔을 보고 이건 주요 우울증이네요 라고 진단하고요. 또 다른 의사는 환자가 집중을 잘 못하는 걸 보고 ADHD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또 다른 의사는 감정이 널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진단이 딱 한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진단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모든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단 하나의 규칙, DSM이라는 편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1980년대에 처음 나온 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러니까 DSM은요, 원래 연구자들끼리 우리 용어 통일해서 소통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DSM 진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편람을 만든 사람들 스스로가 책 머릿말에 떡하니 경고를 남겼다는 겁니다. 보험금 문제나 법적인 판단처럼 아주 중요한 일에 쓰기에는 이 분류가 정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조차 이거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아마 이 숫자가 힌트가 될 겁니다. 1억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1,3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게 바로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 편람 하나 팔아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순수한 연구 도구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진단 시스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혼란스러운 진단들 뒤에 꼭꼭 숨어 있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 그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1985년에 주디스 허먼 박사라는 분이 동료들이랑 연구를 하다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한테서 아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증상들 뒤에 가려져 있던 단 하나의 연결고리.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환자의 무려 80%가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와 방임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7살 이전에 겪은 일들이었죠. 그들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려주세요 할 사람도 없었고 도망쳐 숨을 곳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요, 4명 중 1명은 평생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어른이 단 1명도 없었다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를 묻지 않고서는 이 트라우마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진단명도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몇몇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줄여서 ACE 연구는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유행병 같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ACE란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학대나 방임,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같은 잠재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고작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연구 대상이 무슨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 있고 의료보험도 다 있는 소위 말하는 멀쩡한 중산층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AC 점수가 0인 사람에 비해서 6개 이상을 경험한 사람의 자살 시도 확률은 무려 5,000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5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무려 5,000배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상처라는 게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남자아이는 나중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7배나 높아졌고요. AC 점수가 높은 사람은 폐기종 같은 심각한 몸의 병에 걸릴 확률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폭식이라는 행동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 성적 학대의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기 위한 그 사람 나름의 절박한 해결책이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적응 행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찾아낸 나름의 최선책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회가 치러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하는 진짜 공중보건 문제는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바로 아동학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치유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해야 할 진짜 여정 아닐까요?